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법 10가지, 잘 쉬는 기술입니다. 클라우디아 해먼드 지음, 오수원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여러분의 휴식법은 무엇인가요? 잘 쉬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이자 대중적인 글쓰기로 인정받은 저자 클라우디아 해먼드는 자신이 진행하는 BBC 라디오 마음의 모든 것 프로그램을 통해 휴식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그 결과 135개국의 1만 8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식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로 진행된 연구로 역사가, 시인, 예술가, 심리학자, 뇌과학자, 지리학자, 작곡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모여 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람들이 가장 휴식이 된다고 여기는 상위 10가지 활동을 추려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취하는 휴식의 양이 일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루 일과 중에 반드시 휴식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 테스트 결과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0. 나를 돌보는 명상. 9. 텔레비전은 휴식 상자. 8. 잡념의 놀라운 능력. 7. 목욕이라는 따뜻한 쉼. 6. 산책의 확실한 보상. 5. 아무것도 안 하기. 4. 음악을 듣는 기쁨. 3. 혼자 있는 시간의 힘. 2. 자연에서 얻는 회복력.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책을 읽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최고의 휴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몇 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릴 텐데요.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제대로 쉬어야 한다. 휴식 결핍 시대. 해먹을 상상해보자. 갖가지색 줄무늬가 들어간 것이면 금상첨화다. 열대지방의 가벼운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출렁이는 해먹. 공기는 딱 쾌적할 만큼 따스하다. 호텔 발코니 저 아래 터키석 같은 청록색 바다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린다.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전형적인 휴식의 이미지다. 누구도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태. 하지만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해먹은 골치 아픈 물건일 수 있다. 일단 해먹에 누워 있으려면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하고, 편안하게 누울 자리를 찾으려면 해먹에서 위아래로 몸을 뒤척여야 한다. 머리에 대고 누울 쿠션을 가지러 다시 일어나야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도 귀찮은 과정을 되풀이해야 할 수도 있다. 신경 쓰이는 일이다. 그러다 마침내 완벽한 균형을 찾는다. 고요한 평온이 엄습해온다. 이제 쉴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쉴 수 있을까? 해먹에 누워 한 번쯤 편안함을 느낀다 해도 쉰다는 느낌을 계속 받기는 또 어려울 수 있다. 쉰다는 것은 우리가 휴식이라 여기는 것들과 맺는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휴식을 두고 두 가지 혼재된 감정을 느낀다. 휴식을 동경하면서도 휴식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한다. 내 인생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노연하지 못한다. 인간을 다른 많은 동물들과
차별화하는 한 가지 특징은 호기심이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 언덕 너머나 바다 건너 혹은 멀리 떨어진 행성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호기심은 인간이 하나의 종으로서 생존하는 열쇠구시를 해왔지만 제대로 된 휴식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녔다. 인간은 늘 뭔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뭔가 하는 것의 정의도 극히 협소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뭔가 한다는 것은 바쁘다는 뜻이다. 가끔 바쁜 것이 아니라 늘 바쁜 것. 인간이 뭔가 한다는 것은 언제나 분주하다는 뜻이다. 소크라테스는 바쁜 삶의 황폐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상 바쁘다는 것은 인생의 본질적인 리듬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리듬이란 무언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이의 대비다. 인간은 바쁜 와중에 이러한 대비를 놓친다. 하지만 대비의 리듬이야말로 건강하고 자연스럽다. 해먹에 다시 몸을 누이듯 우리는 활동과 휴식 사이를 오가야 하며 활동만큼 휴식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휴식이 더 필요하다. 휴식의 양뿐 아니라 질도 문제다. 질 높은 휴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휴식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폭넓은 인생을 위해서도 질 높은 휴식을 늘려야 한다. 휴식은 행복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수다. 온라인 검색을 잠깐만 해보아도 지금이 셀프케어의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셀프케어란 자기 돌봄일 것인데 내 생각에 최상의 자기 돌봄이란 바로 휴식이다. 하지만 현대인은 휴식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휴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책의 탄생 기반이 된 연구의 가장 중대한 결과다. 우리는 더 쉬고 싶고 더 쉴 수 있고 아마 생각보다 더 쉬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10. 나를 돌보는 명상 중에서 사각형만 있으면 어디서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호흡법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의 가장 좋은 점은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젠가 마음챙김 강사로부터 근사한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난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우선 땅을 밟고 선 상태에서 나의 두 발과 신발의 밑창과 바닥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본다. 그런 다음 걷기 시작하면서 한 번에 한 가지 감각에 집중한다. 주위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멀리 떨어진 운동장에서 고함치는 아이들의 소리, 도시의 냄새, 보도블럭의 포장용 평판에까지 집중한다. 지금도 나는 종종 특히 바쁜 하루를 앞두고 있을 때 이를 실천하곤 한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이 간단한 기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도 모든 감각에 자신을 개방하는 기술들은 우리가 행하는 거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챙김 호흡법은 스퀘어 호흡법이다. 맨디 스티븐슨이라는 간호사가 알려준 것이다. 정신과의 수간호사였던 그는 많은 간호사들을 관리하고 중증 환자들을 치료해왔다. 어느 날 스티븐슨은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꼈다. 불안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지한 것이다. 환자들에게 수차례 스퀘어 호흡법을 지도했던 스티븐스는 이제 스스로 호흡법을 썼다. 나 역시 그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호흡법은 다음과 같다. 공포감이 커지는 느낌이 들면 스퀘어, 즉 정사각형 모양의 사물을 찾으라. 직사각형이어도 좋다. 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면 사각형 모양은 창문 틀일 수도 있다. 사무실이라면 벽에 붙은 게시물일 수도 있다. 집에는 사진이나 그림이 걸려 있을 것이다. 어디에 있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물건이 가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사각형 물건을 응시하라. 사각형의 왼쪽 맨 위 모서리에서 출발하여 가상의 선 하나를 머릿속에 그린 다음 그 선을 따라 오른쪽 맨 위 모서리까지 가면서 숨을 들이쉰다. 그런 다음 들이쉰 숨을 참고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온다. 이제 참았던 숨을 내쉬면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서 사각형의 아랫부분을 따라 왼쪽 맨 아래 모서리까지 간다. 그런 다음 다시 숨을 멈추고 왼쪽 아래에서 왼쪽 맨 위로 간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아까 출발했던 왼쪽 맨 위에서 다시 숨을 들이쉰다. 가상의 사각형 선을 따라가는 동안 숨을 들이쉬고 참고 내쉬고 참는 순서로 호흡을 진행한다.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도 된다.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 방법은 식물 기르기와 달리기로 마음 챙김 명상을 할 시간을 따로 구분해 두지는 않고 진이 빠지는 대기 시간을 명상 연습 기회로 삼으려 애쓰곤 한다. 기차가 늦거나 전화기를 붙들고 기다려야 할 경우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붙들고 있는데 일이 바로 처리되지 않을 때 내게 이러한 상황들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할 시간이 되었다는 모종의 신호가 된다. 나는 호흡에 집중하고 각각의 감각을 한 번에 하나씩 느끼면서 발견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해서 산만한 다른 생각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채고 그것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저 이런 종류의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정도다. 전화로 문의나 불만을 제기하려는데 대기 상태가 될 때면 해야 할 말을 머릿속에 붙잡아 둔다. 가능한 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단연코 마음 챙김 명상 덕이다. 마음 챙김 명상은 내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 아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반가운 기회로 전환해 준다. 바쁜 일상을 멈춰 세울 기회, 얼마간 휴식을 취할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앨런 랭어는 이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마음 챙김 명상 역시 이롭다고 생각한다. 랭어가 보기에 정식 명상 같은 것으로 마음 챙김을 한답시고 가만히 앉아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뭔가에 주목하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를테면 일, 만나는 사람들 혹은 걷는 길에 일부러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관심과 참여를 이어갈 수 있다. 랭어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차분해진다는 느낌도 커지고 좌절도 줄어들 수 있다고 믿는다. 영원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것, 대부분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안정된다는 것이다. 아마 10년 전이었다면 마음 챙김 명상이 휴식순위 10위권에 들어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위가 전혀 놀랍지 않다. 오히려 마음 챙김 명상이라면 무엇이 됐든 옹호하는 이들이 많음에도 순위가 낮다고 생각될 정도이나 효력이 크다는 증거와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아직은 뒤섞여 있다. 마음 챙김 명상이 휴식을 취하는 이상적인 방법인가의 여부 또한 논란거리다. 그러나 휴식 테스트 10위에 올라 첫 번째로 다루는 마음 챙김 명상의 장점은 이 책에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다른 많은 활동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교훈을 담고 있다. 휴식이란 인간에게 자각의 변화를 가져온다. 시골로 향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소설을 몰입해 읽거나 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는 집중하는 바를 조정한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몸이 이완된다. 한결 느긋해진다.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 자체를 실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활동에는 분명 마음을 다스리는 요소가 있다. 또 한 가지 마음 챙김 명상 전문가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강력한 교훈이 있다. 무엇보다 시간을 따로 내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꺼두고 15분 동안 간섭 없이 있어보라. 편안함이 찾아들기 시작한다. 마음 챙김 명상은 여러분에게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보지 않았으니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그저 시도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단 그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바뀌리라 기대하지는 말 것. 7. 목욕이라는 따뜻한 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제외하면 목욕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휴식이다. 휴식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했던 대답을 돌이켜보면 이들이 목욕이라는 경험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놀라울 정도다. 매일 써야 하는데 지금은 말고, 다름질할 옷이 많은데 나중에 하지 뭐. 전화기나 노트북을 갖고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집안 장소는 욕조일 것이다. 그러니 메시지나 이메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 목맬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상태에 대해 느끼는 죄책감 때문이다. 아무것도 안 하다니 그것은 시간 낭비이자 게으름이라는 생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거나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욕을 하면 죄책감으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다. 그저 따뜻하고 김이 자욱하게 피어나는 물속에 누워있으면 된다. 게다가 몸까지 청결해진다. 청결을 지키는 일은 어쨌거나 해야 하는 일 아닌가. 그러므로 목욕은 시간 낭비가 아니며 사치라고만 할 수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목욕은 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요즘 사람들 대부분은 긴 시간 동안 즐기는 목욕을 샤워라는 간단하고 신속한 위생유지법으로 대체했다. 이제 목욕은 분명 과거에 비해 호사가 되었다. 심지어 집에서 목욕을 할 때조차 향유나 목욕용 소금을 물에 풀거나 욕조 주변에 향초를 빙 둘러 켜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파 욕조를 설치한 사람들까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뜨거운 물에 몸을 흠뻑 담근 채 오랫동안 즐기는 목욕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에게 목욕이란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매혹적이고 편안한 사치가 된 것일 수도 있다. 현실적인 방안은 못 되는 팁 하나. 가장 효과가 좋은 목욕 시간은 오후 한창 때라는 것. 오후 한창 때 90분간
뜨거운 목욕을 한 학생들이 취침 시간이 되자 목욕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졸리다고 느꼈고 서파 수면과 깊은 수면을 더 많이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정확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직장 상사가 오후에 1시간이나 일터를 떠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주말에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밤에 더 푹 자고 싶다면 주중에도 평소에도 조금 일찍 저녁 목욕을 하는 방법은 특히 해볼 만하다. 불면증 환자에게는 이 방법이 특효다. 과학자들은 신체 말단 부위의 열 손실 때문에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불면증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잘 때 팔뿐 아니라 다리까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몸의 심부 온도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기이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살펴보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읽은 다음 집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아도 좋다. 몇 분 동안 한 손을 뜨거운 물속에 넣으라. 물론 그 손은 따뜻해진다. 그런데 다른 손은 어떨까? 뜨거운 물속에 넣지 않았지만 다른 손도 덩달아 따뜻해진다. 감지가 안 된다면 온도를 측정해 보면 된다. 몸은 이런 식으로 열을 조절한다. 뜨거운 물은 몸에 퍼져 있는 혈액을 덮일 뿐 아니라 손과 발에 퍼져 있는 혈관을 확장해 열을 발산함으로써 몸을 식힌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잠깐 동안은 물에 담그지 않았던 다른 손까지 더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불면증과 무슨 관계일까? 호주에서 실행한 소규모 실험에 의하면 불면증 환자에게는 이 기이하면서도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불면증이 없는 사람들은 뜨거운 물속에 왼손을 넣은 결과 오른손의 온도가 평균 섭씨 4도씩 올라갔지만 불면증 환자들에게 같은 실험을 하자 오른손의 온도는 평균 0.9도밖에 올라가지 않았다.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손상되면서 밤잠을 설치게 된 듯 보인다. 푹 자고 싶다면 굳이 욕조에 물을 받을 필요도 없다. 집에 욕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저 더운 물에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으면 된다. 6. 산책의 확실한 보상. 산책을 나설 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시간뿐 다른 것은 없다. 산책의 기쁨 중 하나는 소박함이다. 산책이 제공하는 휴식의 진정한 열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 2가지를 산책이 해결해 준다는 점이다. 첫 번째 장애물은 죄책감이다. 우리는 늘 휴식을 간절히 원하고 귀하게 여기며 휴식이 이롭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해도 집이나 사무실에는 할 일이 그득히 쌓여 있다. 게다가 닦아야 할 곳, 갈아야 할 전구, 채워야 할 서식, 써야 할 보고서 등 해야 할 일이 죄다 가까이 있다. 하지만 산책하러 집이나 일터를 떠나는 순간 할 일과는 안녕이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해도 된다. 나가서 걷는 동안만큼은 걷기만 하면 된다. 할 일은 그뿐이다. 물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해두어야겠지.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산책이 주는 재충전 효과를 칭송한 선구자다. 그는 산책이 주는 커다란 이로움으로 집과 일터의 할 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해주는 점을 꼽았다. 하루에 최소 4시간,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모든 세상사에서 벗어나 숲과 언덕 너머와 들판을 거닐지 않았다면 내 건강과 정신은 온전히 유지되지 못했으리라.
수리공들과 상점 주인들이 오전 내내뿐 아니라 오후까지 가게에서 대부분 다리를 꼬고 앉아 다리라는 기관이 서거나 걷는 것이 아니라 앉기 위해 만들어진 양.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들이 오래전에 자살하지 않고 버텼다는 사실을 칭송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는 단 하루라도 방에만 있으면 녹이 슬고 말 사람이다. 그래서 고백한다. 수주일, 수개월, 아니 수년, 수십 년 동안 하루 종일 상점과 사무실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는 내 이웃들의 정신적 마비 상태와 인내심이 놀라울 뿐이라고 말이다. 소로가 쓴 구절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흔한 통념을 뒤집는다는 점이다. 소로는 긴 산책이 아니라 오히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일이 더 힘들다고 주장한다. 소로는 많은 단어를 동원해 말하지 않지만 산책이 훌륭한 휴식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신뿐 아니라 몸에도 그러하다. 다리를 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리를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휴식이 된다. 휴식을 방해하는 장애물 가운데서 훌륭한 산책이 제거해주는 또 한 가지는 지루함에 대한 공포다. 산책도 물론 어느 정도는 지루할 수 있지만 대개는 기분을 바꾸어줄 자연 경관이 함께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영롱한 바다와 하얀 절벽, 완만히 경사진 푸른 언덕과 옥수수가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 높은 울타리와 녹음 짙은 숲 같은 풍광이 산책에 수반된다. 도시를 걷는다면 집과 정원에 변화무쌍한 풍경도 있다. 눈길을 끌 외부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치더라도 걷는 행위의 반복적인 리듬 덕에 지루함조차 몰입 경험을 준다. 나는 런던에서 일하면서 직장 회의 막간을 이용해 산책을 한다. 산책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거나 닥칠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몇 분 동안 머리의 스위치를 끄는 시간이다. 산책의 리듬 덕에 나는 스위치를 끌 수 있다. 걷기의 역사를 다룬 걷기의 인문학을 쓴 리베카 솔릿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쓰는 책에 관해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느낀 때가 산책 시간이었다고 한다. 물론 솔릿은 책상 앞에 앉아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생각하는 행위 자체는 생산적인 시간 활용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며 깊은 사유를 위해서는 생각하는 행위가 필요함에도 생각이라는 행위 자체를 못 견뎌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사유 모드로 전환할 수 있을까? 솔릿은 생각이 가장 잘 될 때는 그 행위를 뭔가 다른 행위로 위장할 때다. 가장 효과적인 위장 행위가 바로 산책이다 라고 제안한다. 산책이 제공하는 휴식의 또 한 가지 측면은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 산책을 해야 비로소 시간 흐름이 자연스러운 속도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걸으려면 얼마간의 시간을 희생해야 하지만 걸으면서 시간이 팽창하는 듯 느껴진다는 점에서 희생한 시간은 보상을 받고도 남는다. 걷는 속도를 늦출수록 시간은 느려진다. 산책을 하면 자신의 몸에 치이지 않은 채로 몸속과 세상 속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걷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리베카 솔릿이 쓴 위의 두 문장은 걷기의 독특한 속성을 잘 짚어낸다. 걷기는 몸과 마음의 작용에 적절한 균형을 부여한다. 리베카 솔릿뿐 아니라 베토벤, 디킨스, 괴테, 키르케고르, 니체, 워즈워스,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긴 산책을 좋아했고 산책이 좋다는 근거도 비슷하게 제공했다.
긴 산책을 통해 이들은 사유할 기회를 얻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1889년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사유는 산책에 의해 잉태된다라고 썼다. 그로부터 100년 전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산책이라며 발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사유는 다리와 함께할 때만 작동한다 라고 주장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 위대한 인물들의 재능을 가질 수는 없더라도 산책의 경험만큼은 공유할 수 있다. 뭔가 해결되지 않아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포기하고 산책을 나선다. 나를 붙드는 일에 관해 생각하기를 중단한다. 운이 좋다면 해결책이 다가올 수도 있다. 확신컨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비우려고 산책을 나간다고 말할 것이다. 머리를 비운다고 할 때는 생각이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얽혀 있다는 뜻이다. 산책은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는 듯 보인다. 흐린 구름을 걷어낸 하늘처럼 머리가 맑게 갠다. 1. 책을 읽는 시간. 독서를 주제로 한 특별한 뇌과학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전 세계 블로그에 올라온 2천만 건 이상의 개인 사연들을 정수만 걸러서 단 40개의 이야기로 축약했다. 40개의 이야기는 본질적인 인간사인 셈이다. 연구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읽는 피험자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싶었다. 개개인의 뇌는 동일한 이야기에 얼마나 다르게 반응할까? 대답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어나 페르시아어나 중국어로 이야기를 읽건, 책의 글자가 무엇이건, 글자를 어떻게 배치했건 그 차이에 상관없이 이야기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뇌의 반응은 두드러지게 유사했다. 특정 이야기를 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보편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다. 더 놀랍게도 뇌 스캔 영상을 보면서 연구자들은 스캐너를 장착하고 누운 개인이 40개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읽고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었다. 뇌가 책을 읽는 동안 스캐너는 뇌를 읽고 있던 셈이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책을 읽는 동안의 뇌가 완전히 쉬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집중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독서는 뇌의 수많은 부위를 활성화한다.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이 이리저리 떠돌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도 여기에 포함된다. 과거의 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야만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를 비롯한 다른 연구들은 독서 과정 동안 이 네트워크가 이야기에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관한 생각, 그리고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새로 정립하느라 분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세계에 아무리 깊이 몰입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라는 렌즈를 통해 그 세계를 볼 수밖에 없다. 독서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내 앞에 있는 책에 늘 엄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독서를 무념무상의 독서라 부른다. 여러분도 용어는 몰라도 개념은 익숙할 것이다. 책의 페이지를 응시하고는 있지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는 자신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는가. 그리고 몇 페이지나 책을 읽었는데도 이번 여름에 정원을 어떻게 할지 혹은 휴일에 어디로 갈지 생각하느라 읽은 쪽의 단어를 하나도 기억 못한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
독서는 잡념을 촉진하고 공상을 향한 완벽한 도약대를 제공한다. 우리는 독서를 통한 잡념의 자극을 받아 현재 있는 환경에서 멀리 벗어나 다른 어딘가로 날아간다. 그것이 꼭 이야기 속 장소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기억 속에 깃든 특별한 장소나 아니면 아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일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일을 알기란 어렵다. 그러나 무념무상의 독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흥미진진하게도 일부 연구자들은 쉬운 읽을거리를 대할 때는 읽는 사람의 눈이 페이지의 줄을 따라 움직여도 머리는 딴 곳에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려운 내용을 읽을 때도 잡념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들도 있다. 책 읽는 시간이 휴식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알게 된다. 때로 독서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기능도 한다. 독서는 우리가 자신의 세계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잡념에 빠진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도록 해준다. 독서가 주는 휴식의 중심부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여 과거나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만든다. 우리는 독서가 제공하는 이러한 갈등을 자각을 막을 때도 또한 자각을 향상시킬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세계인이 최고의 휴식으로 꼽은 상위 5개는 대체로 혼자서 하는 활동이다. 많은 이들에게 타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휴식의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다. 그런데 책 읽기야말로 혼자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더해 보다 특별한 것이 있다. 독서는 타인을 피하는 동시에 친구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독서가 제공하는 친구는 실제 세계의 사람들보다 더 흥미롭고 휴식이 될 수 있는 친구, 원할 때는 아무 해명 없이 제쳐둘 수 있는 친구다. 이런 종류의 우정은 너무도 강력하여 고립이 초래하는 쓸쓸함으로부터도 보호해준다. 혼자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때때로 책의 등장인물이라는 답이 나왔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외롭지 않기 위해 평생을 애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독 방지법 가운데 하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그리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 그런 거지.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내가 느끼는 거지. 난 생각처럼 혼자는 아니야. 라고 말이다. 오랜 세월 노인 환자들을 돌본 미국의 두 간호학 교수들은 책 읽기를 즐기는 노인들이 쓸쓸해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했다. 책 속의 등장인물들은 노인들의 친구였다. 환자 중 한 명은 심장병에 있는 86세 여성이었는데 병 때문에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혼자서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는 간호사들의 질문에 할머니는 책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외롭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세상 전체가 있잖아요. 이 교수들의 후속 연구 결과 다른 노인들도 이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이건 책이건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쓸쓸함을 적게 느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